자식이 다정하게 말을 거는데 왜인지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선물은 자주 사오는데 정작 시간은 안 내는 자식 때문에 혼란스러우신가요? 바로 가짜 효도의 신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착각이 아닙니다.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 속에, 그것도 아주 작은 디테일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하며 진심과 거짓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발견했습니다. 겉으로는 효자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마음을 품은 자식에게는 세 가지 공통된 본성이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그 세 가지 숨겨진 본성을 통해 자식의 진심을 분별하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지혜를 얻으실 겁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들 앞에서만 효자가 되는 본성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말이 적으면 평안하다. 진짜 효도는 조용하고 꾸준합니다. 하지만 가짜 효도는 시끄럽고 눈에 띄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에 친척들이 모였을 때 유독 목소리 크게 어머니, 제가 할게요 하는 자식. 부모님 생신날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며 우리 어머니 최고 하는 자식. 이웃 어르신들 앞에서 저희 아버지는 제가 모십니다 하는 자식.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척들이 돌아가고 나면 그 자식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말투가 차갑게 변하고 짜증을 내고 심지어 왜 이것도 못하세요? 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김정숙 할머니 72살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명절 때마다 큰 소리로 어머니 편하게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자식 복 많으시네요 라며 부러워했습니다. 김할머니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끝나고 혼자 남으면 아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엄마 명절 때문에 너무 피곤해요. 당분간 전화 좀 적게 하세요. 선물은 명절에만 사오고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전화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심지어 엄마 친구분들한테 자랑 좀 그만하세요. 부담스러워요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김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효도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명절은 무대였고 아들은 배우였으며 자신은 그저 소품이었다는 걸.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김할머니가 조용히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친척들 앞에서 보여주는 효도와 둘이 있을 때의 태도를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명절날 아침 일찍 와서 청소하고 음식 준비를 도왔지만 그건 형제들이 오기 전까지만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도착하자마자 아들은 더 큰 목소리로 어머니, 힘드시죠? 제가 다 할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끝나고 한 달 후 김할머니가 혼자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내일 병원 가는데 같이 가줄 수 있겠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내일 회의 있어요. 택시 타고 가세요. 제가 택시비 보내드릴게요. 병원은 집에서 10분 거리였습니다. 회의는 오후였고 병원 예약은 아침이었습니다. 며칠 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친척들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아들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큰형이 도착하자 형님, 어머니 요즘 건강하시죠? 제가 매일 전화드리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은 지난 한 달 동안 단 3번밖에 전화하지 않았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자식들은 효도를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명절에 시간을 쓰는 이유는 친척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부모님께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신의 평판이 올라가고 나중에 유산 문제에서도 유리하다고 계산합니다. 심지어 형제들 사이에서 나는 효자다라는 이미지를 굳히려고 명절에만 연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어떤 자식은 친척들이 있을 때만 다정하고 없을 때는 차갑습니다. 사진 찍을 때만 활짝 웃고 카메라가 사라지면 표정이 굳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효자시네요 라고 말하면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만족해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즐거움이 있는 곳에 병이 머물지 못한다. 진짜 효도는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즐거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가짜 효도는 부모와 단둘이 있는 것을 불편해하고 피곤해합니다. 왜냐하면 관객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첫 번째 본성입니다. 관객이 있을 때만 효자가 되는 자식, 그들의 효도는 부모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평판을 위한 겁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그가 쥔 것이 아니라 그가 놓은 것을 통해 큰다. 진짜 효도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더 빛납니다. 하지만 가짜 효도는 관객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자식의 효도를 볼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없을 때도 저렇게 할까?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저 행동을 계속할까?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그것은 효도가 아니라 연기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숨겨진 본성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돈으로 시간을 대신하려는 본성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없으면 세상 모든 것이 무겁다. 진짜 효도는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하지만 가짜 효도는 돈과 선물로 죄책감을 덮으려 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영철 할아버지 69살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보냈습니다. 명절마다 비싼 선물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친구들은 딸이 효녀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돈은 보내는데 얼굴은 안 보여. 딸에게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자고 말하면 딸은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요즘 너무 바빠요. 대신 용돈 더 보내드릴게요. 다음 달에는 꼭 갈게요. 좋은 보약 사드릴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용돈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딸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통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하라는 건가? 혼자 밥 먹고 혼자 쓰라는 건가? 어느 날 저녁 박 할아버지는 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용돈은 안 보내도 되니까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얼굴 보여줄 수 없겠니? 그러자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저를 힘들게 해요. 제가 바쁜 거 아시잖아요. 용돈 보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순간 박 할아버지는 알았습니다. 딸에게 자신은 책임이었지 그리움이 아니었다는 걸, 용돈은 딸의 효도가 아니라 딸의 면죄부였다는 걸. 그 후로 박 할아버지는 딸의 패턴을 정확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25일이면 용돈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자동이체로. 그런데 그날 전화는 없었습니다. 용돈 보냈다는 문자 한 줄만 왔습니다. 아빠, 용돈 보냈어요. 건강하세요. 3개월이 지나자 박 할아버지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용돈을 받고 나서 고맙다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올까요? 5일이 지났습니다. 전화는 없었습니다. 딸은 용돈이 들어갔는지만 확인했을 뿐 아버지가 잘 받았는지 전화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효도였다면. 아빠, 용돈 잘 받으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전화했을 겁니다. 하지만 딸은 통장 이체 확인만 하고 끝이었습니다.
그것은 효도가 아니라 업무 처리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돈을 보내는 자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으로 시간을 대신하려는 자식이 문제입니다. 돈을 보내면서도 시간을 내는 자식이 있고 돈만 보내고 시간은 절대 안 내는 자식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시간을 안 내는 자식일수록 돈을 더 많이 보내려 합니다. 왜일까요? 죄책감 때문입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미안함을 돈으로 덮으려는 겁니다. 박 할아버지의 딸도 그랬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용돈을 7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화는 더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2~3번 전화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딸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용돈을 더 보내니까 괜찮겠지, 아빠도 이해하시겠지.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자식의 시간입니다. 비싼 선물보다 함께 먹는 밥 한 끼가 더 소중합니다. 용돈 50만 원보다 30분 통화가 더 따뜻합니다. 어느 날 박 할아버지가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급히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많이 다치셨어요? 병원비 보내드릴게요. 간병인도 구해드릴게요. 딸은 돈 이야기만 했습니다. 직접 오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딸에게 부모는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최선이고 직접 가야 하면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어떤 자식은 선물은 비싸게 사오는데 함께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은 없다고 합니다. 용돈은 많이 보내는데 전화 통화는 5분도 못 합니다. 부모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비는 보내는데 직접 병문안은 안 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부귀영화는 바람 같고 세월은 물과 같다. 돈은 언제든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부모의 시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판단하세요. 자식이 돈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하나요?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아빠, 오늘 저녁에 전화 드릴게요. 다음 주에 병원 같이 가요. 이런 말과 함께 돈을 보낸다면 진짜 효도입니다. 하지만 바빠서 못 가요 대신 용돈 보낼게요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효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숨겨진 본성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편할 때만 연락하는 본성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탐심이 많으면 가난이요, 욕심을 버리면 부유하다. 진짜 효도는 부모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안부를 묻습니다. 하지만 가짜 효도는 필요할 때만 나타납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 70살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전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엄마 건강하시죠? 잘 지내시죠?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통화 5분이 지나면 본론이 나왔습니다. 엄마, 저희 애들 학원비가 올라서요. 엄마, 회사에서 갑자기 휴직 들어가게 됐어요. 엄마, 집 계약 갱신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해서요. 처음 몇 달은 이순자 할머니가 도와줬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조금씩 내줬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만 전화가 왔습니다. 돈을 보내고 나면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아파서 입원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제가 바빠서 못 가는데 간병인 비용 보내드릴까요? 아들은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돈을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나니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그나저나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요. 할머니는 그 순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순자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기로 한 달 후 아들이 또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는 도와줄 수 없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저 진짜 힘들어서 그러는데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엄마를 찾는구나. 내가 필요할 때는 어디 있었니? 그 후로 아들의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은 엄마가 아니라 ATM이었다는 걸. 이순자 할머니는 그 후로 통화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아들이 걸어온 전화는 총 18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무 요구 없이 그냥 안부만 물었던 전화는 단 2통뿐이었습니다. 나머지 16통은 모두 돈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생일이었던 날을 떠올려 봤습니다. 아들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문자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 아들은 전화를 걸어서 엄마, 차 보험료 낼 돈이 부족해서요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어떤 자식은 필요할 때만 나타나고 부모가 필요할 때는 사라집니다. 명절이나 생일처럼 해야 하는 날에만 연락합니다. 그 외에는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무언가 필요하면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전화한 날짜와 내용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명확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아들의 월급날이 지나고 2주 후면 전화가 왔습니다. 돈이 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반대로 월급을 받은 직후에는 전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전화하는 이유가 뭐니?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니? 아니면 엄마가 필요해서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아픈 이유는 미안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부탁하기 어려워질까봐 걱정이 되어서라는 걸.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가볍게 하면 오래 가고 무겁게 하면 일찍 꺾인다. 부모를 부담으로 여기는 자식은 필요할 때만 찾아옵니다. 하지만 부모를 그리워하는 자식은 아무 일 없어도 찾아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은 언제 전화를 합니까?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합니까? 아니면 뭔가 필요해서 전화합니까? 만약 후자라면 그것은 효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부모는 은행이 아닙니다. 자식이 필요할 때만 찾는 창구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진짜 효자는 부모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연락합니다. 날씨가 추우면 엄마 따뜻하게 입으세요. 비가 오면 아빠 우산 챙기셨어요? 뉴스에서 좋은 소식 들으면 어머니 이 소식 들으셨어요? 이렇게 삶의 작은 순간들을 나눕니다. 하지만 가짜 효자는 다릅니다. 자신에게 큰일이 생겼을 때만 연락합니다. 결혼할 때, 집 살 때, 사업 시작할 때, 돈이 필요할 때, 그때만 부모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분하세요. 자식이 전화했을 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잘 지내세요? 하고 끊는다면 진짜 효도입니다. 하지만 통화 말미에 항상 그런데요. 라는 말이 나온다면 가짜 효도입니다. 이것이 3번째 숨겨진 본성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3가지 숨겨진 본성을 알아봤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며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사람의 진심과 거짓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 고난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그가 쥔 것이 아니라 그가 놓은 것을 통해 큰다. 여러분, 이제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따라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더 이상 겉모습에 속지 않겠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겠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평안을 만들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